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29.9%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주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횡보하는 분위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도 전주와 똑같이 23% 긍정평가를 기록했습니다. 40대가 충격적입니다. 9%의 긍정평가, 그리고 부정평가는 86%인데요. 사실상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혹은 또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손절각이다. 이런 여론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 그리고 지역구는 전남 광주이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정치 현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 회의도 많으신데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국회 법사위에서 상당히 험한 막말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요. 뭐 빌런, 이 일본 말이어서 옮기면 안 된다고 여러 선생님들이 뭐를 하시지만 꼬붕 뭐 이런 얘기가 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은 뭐 진보의 꼬붕이다 이래서 또 화제가 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진 겁니까? 아마 정청래 위원장님이 이제 해병 그 특검법 그걸 일소위로 회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정청래 그 위원장님이 조금 법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뭐 위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함께 일하는 위원장을 상대로 그런 뭐 막말을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사과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서 그 후속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를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향후 법사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결국은 열리긴 열리겠지만 그 뭐 청문 인사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할지 여부에 대한 회의를 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그 임명 절차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상관없이 임명할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국회가 그 어떤 절차를 또 밟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또 국힘 차원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심우정 후보자는 그래도 인준을 좀 해주시려고 했었던 거군요. 인준에 대한 답을 딱 냈던 건 아니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이제 했어야 할 텐데 그 기회 자체가 봉쇄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자꾸 여당이 야당 발목을 잡는 정국이 생겨나는 게 이상한 정국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 있는데요. 오늘 뭐 전운이 감돈다, 전쟁이다, 뭐 강대강 대치다, 뭐 여야 모두 대진표를 보아하니 상당히 세게 붙을 분위기다. 이런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나서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박지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대단한 분들이기도 합니다만은 누가 나서든 지금 현재의 그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을 두고 부드럽게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좀 그 국민의 관심을 끌고 또 일부는 시끄럽기도 한 질의가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또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9월 9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부터 여쭙겠습니다. 의료 대란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상 뭐 2살 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뭐 40대, 50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누구 하나 지금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광주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광주 지역에서도 최근에 한 대학생이 조선대 쓰러졌는데 119가 와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 응급실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인력이 없어서 조치를 못하고 근처에 있는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바람에 거기서 뒤늦은 조치는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좀 위독한 상태라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정말 먼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뭐 상황이다. 사태라는 것 이것 때문에 상당히 긴장감을 주는 것 의원님께도 같습니다. 지역에서 민원 전화 같은 거 많이 옵니까? 이거 지금 빨리 이거 문제 해결해야지 이거 의료 어떻게 하냐. 그 걱정들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지금 아프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의사분들이나 또 어르신분들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어느 의사분을 만나 뵀더니 그런 말씀이 사실은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다. 명절 연휴도 걱정이고 특히 그 가을에 찬바람이 불면 그 심장 질환, 뇌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응급실에 의료 인력이 제대로 없으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겠는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인요한 교수 의원 분이 그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한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심장 질환, 뇌 질환 환자들도 뭐 뇌출혈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반만 오고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환자라고 복지부 차관이 얘기했는데 지금 조규용 장관 그리고 박민수 차관 두 사람에 대해서 경질은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그 전화할 수 있을 정도면 피가 철철 나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복지부 차관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어디 있는 거겠습니까? 결국은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을 닮아가는 소리라고 저는 그걸 보는데 국민의 그 상식에 전혀 그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경질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리를 보존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고 아마 대통령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 정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어떻게 국민 정서가 중요하지 않은 정치가 가능할까요? 그분의 스타일이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어제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 관계자들 그리고 수도권 중진 의원 포함해서 1시간여 정도 만찬을 했다는데 한동훈 대표는 안 불렀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게 그러니까 검사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 변함이 없는 거죠. 항상 자기 측근, 자기 친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과의 의리, 정리만 중시하고 그 눈밖에 벗어난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그런 스타일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여당 대표를 빼고 원래 있던 약속은 뒤로 밀어버린 채 그 전에 아니 추석 이후에 하겠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걸 보면은 그 과거의 측근 중심 이런 그 골목대장식의 그 리더십 스타일이 전혀 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 때문에 검찰총장 때 검찰을 망쳐놨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나라까지 망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큰 리더가 돼서는 안 될 인물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놓는 이런 기만극을 당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이런 말씀 그렇지만 좀 통 큰 리더십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통이 크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거죠. 동네를 벗어나서는 안 됐을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이런 리더십, 이런 그릇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호 전체를 이끌어 나가나 이게 괜찮은가. 그래서 밴댕이 정치 이런 말이 나오는 맞습니다. 걸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검찰총장을 할 때 자기 측근 중심, 특수부 중심으로 검찰 인사를 해놓다 보니까 그 뒤에 등장을 했던 추미애 장관님이 인사를 했었을 때 사실 그분도 조금 가리기 인사를 하긴 했죠. 근데 그 인사가 뭐였냐면 특수부, 공안부보다는 형사부 중심으로 폭넓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 추 장관님도 나름의 편을 가르는 인사를 하긴 했지만 사심이 없었고 폭넓은 사람들을 상대로 인재를 발탁하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의 인사가 윤석열 총장의 인사보다 훨씬 낫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검찰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을 잘 모르던 추미애 장관님보다도 훨씬 못한 인사를 했다는 평가를 검사들한테 받았던 거 보면 윤석열 그 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성격의 인물이라는 것을 다 짐작할 만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덩치는 상당히 크신 분인데. 덩치는 상당히 크신 분인데 속은 저희가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 따르면
밴댕이 정치. 예, 예.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 나오고 예. 박지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다. 예. 제가 하도 요새 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요. 예. 최근에 예. 또 뭐 계속 고발장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힘듭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언론인 하기 너무 힘들다. 제가 사실은 기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발을 많이 당해본 적이 없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고발이 많습니다. 정치인이 정치적 비판을 받기 싫다면 네. 정치를 안 해야죠. 정치를 하겠다는 선택이 잘못된 것이죠. 네. 예. 허위 흑색 선전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정치적 평가를 가지고 예. 명예훼손 고소하려면은 정치를 안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오늘 뭐 경향신문도 뭐 길게 썼던데 사실 그 공직 후보자 검증 보도는 언론의 사명이고 숙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검증했다고 해서 전부 기자들 명예훼손하고 압수수색하고 그 사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봉지욱 기자는 아직도 이게 출금 해제가 안 돼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의료 현장 의료 인력 공백 지원을 위해서 추석 기간에 전문의 간호사 모두 400명 신규 채용을 목표로 해서 37억의 재정 지원 조치를 완료했다. 이걸로 의료 대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원하는 의사 간호사 있을까요? 이 400명? 그러니까 네? 그 아까 30몇 억이었죠. 37억입니다. 37억을 400명으로 나누면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됩니까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네. 의료 현장을 벗어나서 그게 네. 옳은 처신이든 옳지 못한 처신이든 어쨌든 의료 현장을 떠났을 때에는 자기의 인생, 젊은 시절의 인생 그 1년을 포기를 하고 지금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네. 근데 970만 원 그 돈 때문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또 더구나 그것이 뭐 조치가 완료된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장관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장관이 아닌 겁니다. 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게 대책이 아니라는 것은 알만한 당연한 답인데 예. 그런 평가를 하는 분이 재경부 장관이고 또 부총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 현 정부의 수준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비교적 점잖은 이미지인데 그러니까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신기합니다. 예. 근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도 역할을 했던 분, 그리고 기재부 관료 중에 상당히 똑똑한 분으로 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참 리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부의 관료이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은경 본부장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때는 막 징계받고 엄청 비판을 받았는데 코로나 때는 엄청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야 의정 협의체는 가동이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의사들은 사과부터 하라. 그리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경질부터 해라. 대통령이 사과를 잘 안 하시는 분이라서 이게 될까? 아마 그 구성 자체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의사협회 특히 그 반발 네. 그게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또 지성인 분들이고 네. 이 사태를 언제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조금 우여곡절은 있지만 뭐 당연히 뭐 임해주는 것이 바른 도리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그렇게 해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예.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 국정브리핑을 통해서 뭐 현장에 가봐라, 신문을 봐라, 비상의료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잘 안 될 거다라고 위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대통령이 뭐 반국가 세력 강조하듯이 이제 그런 뉘앙스였다가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그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면서 좀 뭔가 새로운 전환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어제 또 만찬에 한동훈 대표를 빼버리는 바람에 이게 윤한 갈등 6차 라운드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기자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마음에 들어서 네. 뭐 어느 정도 타협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개인적인 뭔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위기의식 때문에 결국은 그 협상에 나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존중을 하고 그 말이 옳기 때문에
그 수긍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으면 고마워서라도 오히려 먼저 보자고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도 저러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더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 이상한 인물들이 협상에 나서도록 그렇게 뭐 의견을 제시해서 따르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제 뭐 제기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그것은 뭐 이 정부가 그런 수준이기를 바라면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가을에 우려 대란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본인도 수없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정말 정권의 명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런 위기의식 이것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일 뿐 참으로 뭐 여당의 대표를 존중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개인적 사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걸까요? 아니면 주변에 좀 사적으로 뭔가 조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직접 안 본 것이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의심들을 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누가 뭐 한 두 분 중에 한 분이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뭐 아니기를 바라야죠.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갑자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누군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하여간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심각하다 싶은데요. 사실 국민들을 가장 허탈하게 한 사건이 또 하나 있으니 그건 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마저도 결국은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이대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오늘 그 최재형 목사가 제기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또 하는 게 부의심의위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부의심의위원회, 이게 부의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전 단계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의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을 하거나 아니면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남발될 수 있다 보니까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청의 시민위원회에서 부의합시다 맙시다라고 결정을 하는 1차적 단계가 있는데 그 벽을 뛰어넘어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중앙지검 그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아마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주장은요? 왜 그러냐면은 시민위원회가 검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또 최재형 목사의 주장도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 때 그 의견까지 뭐 반영을 해서 이걸 결정을 했다라고 대검 수심위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반영된 의견 또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기각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사건이 그 최재형 목사가 주장하는 그 수심위는 열지도 못한 채 이제 문 밖으로 그냥 떠밀려 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전 국민들이 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유 목사님 뭘 이런 걸 가져오세요라고 하고 명품백만 받은 게 아니라 고급 양주도 받았고 샤넬 화장품도 받았고 뭐 고급 스탠드도 받았다는 거고 근데 이걸 그냥 없던 일로 되면 결국 대통령 부인은 명품을 받아도 문제 없다. 단 그 밖에 다른 시민들은 받으면 큰일 난다. 이런 교훈을 남긴 사건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 이걸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국민들이 수긍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실 텐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그동안에 죄가 안 되는 방향으로 죄가 안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수사를 해왔고 그 자료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편향된 자료 여기에 오염을 받다 보면 그런 결정이 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사심의위원들만을 비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 방향이 잘못 맞춰진 것, 의지가 없었던 것 여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그러면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것이냐. 이제 한번 기회가 돼 있죠. 특검법. 특검법. 오늘 법사위 일소위에서 좀 이따 이제 10시부터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이 방송 마치는 대로 바로 그 회의에 참여해서 그 특검법 꼭 통과되도록 열심히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의 분노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균택 의원님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방송 끝나고 9시 30분에 끝나거든요. 그럼 바로 국회 그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국회입니다. 예. 바로 가셔서 예, 그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바로 논의에 착수하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이원석 총장 다음 주에 이제 임기가 종료됩니다. 뭐 수심위까지 열긴 했습니다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손들어주고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간 결국은 한 일이 중앙지검에서 그냥 무혐의 하려는 것, 수심위를 열어서 무혐의하게 절차 한번 밟은 것 외에는 특별히 본인의 인생사에 기억에 남는 일이 없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검찰 살을 생각하든 또 그 이원석 총장 개인의 인생을 생각하든 조금 동정심이 많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제 마지막 지지 세력은 현 정권밖에는 없게 생겼으니까 현 정권에라도 같은 편이 되려면은 이 사건 무혐의 처리하는 것 마무리 짓고 검찰총장을 떠나는 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 아직 젊은 나이인데요. 뭘 하실 수 있을까요? 정치하실까요?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도 평안하고 예.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면 예. 그 이익을 같이 누릴 것이고 예. 이제 그 정부가 언젠가 문을 닫게 되는 그 상황에서는 같이 같은 부류로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예,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평소에 많이 아끼셨던 후배였던 것 같은데 수사도 잘하고 똘똘한 후배라고 생각하셨던 모양인데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결국은 어느 공직자라도 아까 최성목 장관, 예, 그 참 이미지 보면은 좋은 분 아닙니까? 예, 굉장히 똑똑하신 분 같고 이미지도 좋은데 그걸 봐도 그렇고 결국은 어느 정권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운명이 좌우되는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 정부 하에서는 어느 누가 와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 좀 너무 좀 고통스럽죠. 그러니까요. 오죽해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권익위원회 그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국장 사건이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12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거다. 이 사건마저도 불기소한다면 어떻게 제가 보기엔 국민들 특히 개미 투자자들이 이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은 그 주주 자본주의로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납득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지금 1심에서 유죄받은 사람들이 2심에도 당연히 유죄가 날 것 같은데 네. 그 주가 조작을 위한 거래를 했다고 하나하나 판결에 명시된 범죄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공범들의 행위 여기에 대해서 각 거래마다 김건희 여사가 한 건 한 건 다 승인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냥 돈만 맡겨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거래를 해서 돈 벌어다 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그걸 성사를 그렇죠. 시키고 관여를 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국민 상식의 증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주가 아니고 공범이다. 최소한 방조범이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마저도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답은 또 역시 이것도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특검법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든 지금 길목마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들이 차고 넘친다. 양평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백, 그리고 그 밖에 또 최근엔 공천 개입 의혹까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 정부의 뇌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방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기대가 못 미쳤다면 그것은 제 탓이다. 외부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은 예상했던 것이고 표현으로서는 저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멋있는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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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게 예. 그러나 되는 일은 없는 예. 예, 이런 상황이다. 안타깝다 말씀 좀 주셨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이것도 불기소로 결론이 날 거다. 두 가지 다 불기소. 제가 보기에는 기소가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검찰은 뭐 당연히 불기소. 무혐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소환 조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가 조작 공범이라고 감히 기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 나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늘 그건 역시도 일소위에서 이제 법안이 심사가 될 텐데 그 부분 역시도 꼭 입법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에 공천 개입 의혹도 포함시키겠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루어지는 일소위에서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그 부분은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어느 분이 또 넣어서 보내오면 포함되는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포함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의원님 전직 검사시고 감으로 보실 때 이 사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공천 개입 말씀이시죠? 지금 공직선거법에 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공사의 직을 제한하는 이런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옆 동네 지역구의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는 그 제안이 공사의 직을 제한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인 해석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있어서 아직 죄가 된다 안 된다라고 아직 제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분명히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좀 더 그 법리 연구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공사의 직이라고 했을 때는 어느 공직을 준다든가 어느 기업체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을 보통 의미를 해왔는데 과연 옆 동네 공천 이게 공사의 직 제한을 한 것이냐 이게 조금 아직 좀 제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만약에 그래도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김해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텔레그램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체크가 된다면 이거는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법적으로 아까 제가 법리상 조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대통령의 부인이 공적인 정당의 공천에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그것도 누구 좀 잘 좀 도와달라는 추상적 부탁도 아니고 지역구 이동과 이런 자리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이 나라의 통치자 여당의 어떤 지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올 수가 없는 발언일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으로는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어제 5분 특강을 통해서 계엄시 척결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카톡을 주고받은 모든 국민이 포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소위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어떤 근거나 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저는 객관적인 정답을 얘기한 것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그런 의혹이 자꾸 제기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자꾸 본인을 공격하는 세력을 지칭하는 말로 보여지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본인의 측근 중심으로 군부 인사를 하면서 좀 장악해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윤석열 현 대통령과 가장 닮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치 수단이 군부의 무력에서 특수부 검찰의 수사, 사정 작업 이걸로 통치 수단이 바뀌었을 뿐 성격적으로 보면은 가장 전 비슷한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면 때문에 이런 우려나 의심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마을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그 지도부들이 함께 방문해서 뭐 만남을 가졌는데요. 언론이 해석하기를 검찰 피해자들이 다 만났다. 그래서 새로운 명문연대 뭐 이런 통합의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제 그 이재명 대표의 평산마을 방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대표가 되신 이후에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상의 방문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침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또 이렇게 다시 또 본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뭐 찾아뵙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의미를 두고 또 뭐 수사에 대응하는 것과의 뭐 관계에서 해석을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고요. 어여가셔서 국회 법사위 일소위 김건희 특검법 어떤 안이 나오는지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